10,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염차경입니다. 염차경 원장의 유방 이야기, 유방 톡톡. 오늘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예전에 저희 이제 유방암의 치료 중에 국소 치료에 대해서 했었는데 오늘은 전신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해요. 좀 전에 강의하셨던 이제 성낙종 선생님이 제가 분당병원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근무했을 때 같이 이제 계시던 분이라서 너무 잠시 인사를 나누었는데 반갑네요. 저희 처음 이렇게 저녁에 방송을 하는데 분위기가 다른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유방암의 전신 치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볼까요?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수술했는데 이제 내 몸 안에는 암세포가 없는데, 암덩어리가 없는데 왜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이런 딱딱한 암, 혈액암을 제외한 단단한 암을 고형암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고형암의 기본 치료는 수술이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제거하는 게 수술인데, 근데 왜 이제 추가 치료를 하냐? 보통 보조 치료, 이제 전신 치료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써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전이 그리고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혈액 내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암이 양성종양, 우리가 괜찮은 혹을 양성종양이라고 하는데 양성종양과 암이 가장 큰 큰 차이는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한다는 거예요. 침범 전이. 이럴 때는 혈액이나 림프관을 타고 전이를 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눈에 볼 수 있는 영상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수술로 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어느 정도 이 사진에 나올 정도 만져질 정도가 되려면 사이즈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 전 단계에 있는 거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가 나중에 다른 장기로 전이하든지 국소 재발하든지 이런 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미세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을 치료를 해야 우리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는 유방암을 다 떼냈지만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 후 추가 치료, 그런 전신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방암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국소 치료가 이제 유방암이 생긴 부분을 치료하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이제 국소 치료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전신 치료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항암 치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항호르몬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표적 치료라는 게 있어요. 어떤 타겟이 발현된 유방암에서 표적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 면역 치료는 제가 흐린글씨를 해놓은 이유는 아직은 이 스탠다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여기에 이제 이런 표준 치료로 들어올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항암 치료와 호르몬 치료와 표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전신 치료를 하기 전에는 어떤 환자들이 전신 치료를 해야 되고 누구는 이 사람은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항암 치료 안 한대요. 호르몬 치료만 한대요. 나는 항암 치료를 할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하는지를 아시려면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우선은 병기. 우리 모든 암은 병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기, 0기를 상피내암이라고 하고 1기부터 침윤성 암은 1기부터 4기, 4기가 보통 말기를 말을 하는데 1, 2, 3, 4기로 나누는데 유방암에서 이 병기를 나누는 기준은 여기 표시된 대로 T, 이게 튜머의 약자인데요. 암의 크기. 기본적으로 크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N은 이제 유방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퍼지는 부분이 겨드랑이 임프절이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임프절로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제 N. 그리고 M은 메타스타시스 다른 장기로 전이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병기를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의 크기만
이제 놓고 봤을 때는 2cm 기준으로 2cm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1기고 2cm에서 5cm까지는 2기. 그리고 이제 5cm 이상이 되거나 이제 피부 침범이나 근육 침범으로 들어가면 이제 3기로 올라가는 그렇게 되고요. 겨드랑이에는 임파선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3개 이하일 경우에는 겨드랑이 임파선 이제 1기라고 하고 이제 개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 암이기 때문에 암이 또 무서운 이유는 아까 제가 다른 장기로 전이한다 그랬잖아요. 유방암이 전이되는 기관은 주로 뼈, 간, 폐, 이 순으로 전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암의 크기와 애과부, 겨드랑이 임프절로 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다른 장기로 전이 됐냐에 따라서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유방암의 기수를 나눠요. 연기 유방암이라는 거는 상피내암, 아주 초기 암이라서 이제 대부분은 보조 치료가 이제 항암 치료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전신 치료를 하는 데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이제 몇 기냐. 당연히 초기 아주 1기인 환자와 그리고 3기 이렇게 좀 진행된 유방암의 보조 치료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맞아요. 네, 이태용님. 이태용 NCT 127, 24살인데 유방암 경우도 봤어요. 맞아요. 뭐 젊은 유방암이 더 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환자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암 주변에 암 가족 중이나 누가 친구나 이렇게 지인분이 유방암에 이제 진단을 받으셨다. 그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유방암은 이제 여성 호르몬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평생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많을수록 길수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발육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초경도 일찍 하고 폐경도 늦게 하잖아요. 그럼 여성 호르몬에 평생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나라 유방암이 늘어나는데, 이제 유방암을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그 4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 ER, PR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ER이라고 하고요. PR은 이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리고 헐2라는 게 있어요. 그냥 어렵지만 조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따라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호르몬 양성과 헐2 음성, 이런 첫 번째 타입이 있고요. 4가지 타입 중에 이 2가지로 나눴을 때 호르몬 양성이면서 헐2도 양성인 경우, 그리고 호르몬이 음성이면서 헐2 양성인 경우, 그리고 호르몬 음성이면서 이제 헐2 음성. 이거는 결국은 ER, PR, 헐2 3가지가 다 음성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쉽게 말하면 이 호르몬 수용체도 표적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우리가 항호르몬 치료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호르몬 치료를 하려면 이 수용체, 뭐든지 이제 그 세포막에 수용체가 있어야 이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수용체가 없으면 호르몬제를 써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타입,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 호르몬 양성이면서 헐트 음성인 이 첫 번째 타입이 유방암 타입 중에 가장 많으면서 한 70% 정도 많으면서 이제 예후도 가장 좋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는 거는 어떤 이게 세포막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야 그 약을 받아들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을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이제 그 수술한 그 암 조직으로 호르몬 수용체 염색 검사를 해요. 그러면 그 염색 검사에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 없다, 헐2 수용체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던 암으로 진단받으신 환자의 유방암 조직을 갖고 이제 염색을 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누면서 이 나눈 타입에 따라서 이제 추가 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흔한 타입이 호르몬 양성이면서 헐2는 없는 경우, 이게 가장 좋으면서 예후도 좋으면서 흔한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3가지가 다 음성인 거를 3중 음성.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호르몬 양성, 음성이지만 공통점은 헐투가 양성이라는 뜻이죠. 헐투라는 거는 표적인데 헐투가 양성인 거는 헐투가 음성일 때보다는 좀 공격성이 있고 좀 빨리 진행하는 암일 이제 확률이 높은데 그 대신 쓸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유방암의 추가 보조 치료를 전신 치료를 결정할 때는 이 암이 몇 개인지. 왜냐하면 초기 암하고 좀 진행된 암하고 당연히 재발 위험도랑 진행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치료할 필요는 없어요. 그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타입에 따라서 이 환자한테 써서 소용이 없는 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가 가장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도 그렇고 이제 좀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서 제가 호르몬 치료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VL님 여기서 이제 이 관련된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VL님이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는데 암의 조직 검사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는 뜻인 건지, 그래서 그 환자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조직을 떼는 조직을 가지고 수술 후에 조직 검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특수 염색,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이제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염색을 하고 이제 알게 되면 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타입으로 결정이 돼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항호르몬 치료는 우리가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이제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로 다 방향이 갑니다. 항호르몬 치료. 우리가 보통 폐경 여성들한테 호르몬 치료한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공급을 하는 건데요.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로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폐경이 안 된 여성하고 폐경이 된 여성하고 치료가 다른 게, 폐경이 아직 안 된 여성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경이 안 된 여성을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여성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온 여성 호르몬을 수용체에 이제 달라붙지 못하게 해서 이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그 여성 호르몬 대신 경쟁적으로 수용체에 붙어서 이제 항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난소의 기능 자체, 아직 폐경 전 여성은 난소가 기능을 하잖아요. 난소의 기능 자체를 억제시키는 이제 치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폐경 후 여성이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폐경 후 여성에서는 어디서 이제 난소에서는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않지만 어디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냐면 우리 그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폐경 후에 이제 비만인 경우가 유방암에 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과 비만도는 위험도가 있는데 연관성이 있는데, 특히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의 그 소스 공급원은 주 공급원은 지방세포이기 때문에 살이 찔수록, 폐경 후에 살이 찔수록 여성 호르몬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폐경 후의 여성에서는 이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그 효소가 이 아로마타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 후 여성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아로마타제를 억제하는 치료를 해요. 그래서 보통 유방암 환자들이 드시는 아리미덱스, 페마라 그런 게 다 이런 약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내용은 유방암 환자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는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약을 드시는구나, 그런 이제 이해를 되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치료가 좋은 작용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치료는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제일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제 막 환자분들이 주변이나 아니면 본인이 진단 받으셨을 때 검색을 많이 하세요. 검색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약을 왜 쓰는지, 이 약이 어떤 나한테 이득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너무 크게 보시는 거예요. 이 작용은 이 약을 쓰면 어떻대, 항암 치료를 하면 뭘 어떻대, 나쁜 것만 너무 크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결정을 하고 오세요. 저는 절대 항암 치료 안 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여성 호르몬 억제제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오세요. 근데 이제 모든 치료는 부작용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부작용도 환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이거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 더 중요한 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을 때는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항호르몬 치료는 여성 호르몬을 이제 인위적으로 없애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당연히 있죠. 대표적인 항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은 폐경을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폐경 전 여성은 일부러 폐경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폐경 후 여성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만 그걸 레벨을 아주 낮추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작용의 증상은 폐경과 연관된 증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건 열이 확 오르는 거, 얼굴이 빨개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폐경이 와도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게 얼굴 빨개지는 게 힘드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관절이 아프신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항호르몬 치료를 하더라도 부작용 없이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호소하는 부작용 증상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시면 그 부작용, 이제 불편하신 부작용에 맞게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대중요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안내해 드릴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타목시펜을 장기 복용하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자궁 내막의 두께도 재고, 그리고 뭐 혈전증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쓸데없는 치료는 할 필요는 없지만 부작용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 어떤 이게 이득이 있는지 치료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없으면요 이 약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서 한 3분의 2, 한 70% 이상이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 양성인데, 여성 호르몬 음성인 거는 물론 예후도 양성인 경우보다 좋진 않지만 약을 쓸 수도 없어요. 써도 효과가 없고요. 네, 평생 웃자님이 이제 궁금하실 만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호르몬 수용체의 음성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레벨은 비슷해요. 제 혈중 농도를 체크해 봤을 때 비슷하지만 이 암의 종류, 내 몸에 생긴 유방암에서 검사했을 때 이 암은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암이다. 그래서 그 항호르몬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레벨은 보통 사람 뭐 유방암 걸리신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여성 호르몬 레벨이 혈중 레벨이 높진 않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 전신 치료 중에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항호르몬 치료는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 어쨌든 여성 호르몬을 낮추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5년을 드세요. 5년 동안 하루에 한 알씩 드시게 되고, 조금 예전에는 이제 5년이 이제 스탠다드 요법이었는데 지금은 좀 진행된 기수에서는 5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치료든 충분히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무조건 나는 이런 부작용이 너무 무서워서 치료를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나한테 부작용도 적으면서 최소한의 부작용과 최대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치료, 적절한 치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 이건 좀 더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제 표적, 아까는 이제, 물론 아까 에스트로겐 그 수용체와 그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도 표적이에요. 그런 수용체라는 표적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약이고, 요새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표적 치료로 대표적인 게 헐투라는 거는 이제 이런 수용체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데, 이제 헐투 수용체가 있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전체 유방암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25%에 30% 정도가 양성인데, 헐투가 양성인 경우에는 음성인 분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고 빨리 진행하는 유방암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대신 헐투가 양성일 때는 이에 해당하는 이걸 억제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약이 나와 있어요. 약간 기전들은 다르지만 이런 이제 뭐 이 트라투쭈맙, 여기 펄투쭈맙이나 TDM1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허셉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 이름이 이제 허셉틴이 요 이제 트라투쭈맙 종류 하나인데 이 헐투가 발현된 유방암, 전체 유방암 중에 4분의 1 정도 이 공격성이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보다는 조금 공격성이 있는 암이지만 이 약을 쓰면은 이제 예후가 좀 호르몬 양성 유방암과 비슷한 정도로 이제 생존율이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표적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재발하거나 전이 됐을 때 이제 병합하는 치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 호르몬 치료는 그 수용체가 있는 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신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유방암 중에 대부분 한 4분의 3, 3분의 2 이상, 75% 이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 유방암을 진단받은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약을 이제 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게 이제 호르몬 치료거든요. 매일 타목시펜이나 아리미덱스, 페르마라 이런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헐투 양성인 거는 전체 중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표적 치료 들은 이제 뭐 약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런 헐투 이제 억제제 허셉틴은 뭐 심장 독성도 있기도 하고 다른 이제 표적 치료에는 뭐 피부 증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설사 이런 것도 이제 좀 아주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 약을 씀으로써 재발률과 생존율을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는 거고요. 네, 정영신님이 유튜브에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폐경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많이 힘들면 약을 처방해 주신다는데 그럼 타목시펜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경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증상에 맞게 이제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면 홍조 이렇게 여기 확 오르는 거는 특별한 이제 약은 없지만 보통 관절통이 심하실 때는 그거 이제 해당되는 약을 좀 처방해 드릴 수 있고 불면증에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면 유도제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 억제니까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줄으니까 이제 질건조증 그래서 그러면 부부 생활 할 때도 불편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증상에 맞는 이제 치료를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타목시펜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짱지윤님이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사람은 예후가 안 좋다면 어떻게 안 좋다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후가 안 좋다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전체적인 생존율의 재발률이 좀 더 이제 높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면 5년 동안 항호르몬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르몬 수용체가 없으면은 여성 호르몬을 못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랑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치료가 뭐가 남아있느냐는 이 사람의 이 환자의 기수랑 암의 타입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는데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은 기수가 만약에 초기이다, 조기 유방암이다 그러면은 항암 치료를 생략해도 되겠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없다, 조기 유방암인데 호르몬 수용체가 없다 그러면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같은 기수인데 환자마다 치료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힘들 땐 폐경 증상이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는지 참지 마시고요. 주치의 선생님, 이제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물론 바쁘시고 진료 시간 짧잖아요. 하지만 환자가 질문할 때 그걸 안 들어주시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진료 들어오실 때 다들 이제 막 생각해왔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적어오세요. 적어오셔서 선생님 짧은 시간이라도 다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은 선생님들은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약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떤 증상이 힘들다. 그럼 그 증상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이 오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겨울에도 너무 두껍게 입지 말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세요. 그리고 요새 미니 선풍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항상 들고 다니세요. 그 열이 확 오르는 순간만 피하면 그래도 좀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시고 선풍기, 미니 선풍기 갖고 다니시면서 열 오를 때 그 순간을 딱 피하시면 좋아요. 이 외에도 뭐 명상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에 해당하는 부작용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질문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유방암의 전신 치료, 암을 이제 수술한 후에 국소 치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 나중에 재발의 원인이 되는 원격 다른 데로 전이 되는 그런 그 씨가 될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신 치료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항호르몬, 여성 호르몬 억제하는 치료가 있고 표적이 발현된 유방암에 있어서 치료하는 표적 치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고 겁내하시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이제 보조 항암이라 그래요. 이제 암을 다 뗀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거. 보통은 이런 순서로 가는데요. 근데 선항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환자분이 오셨을 때 암의 크기가 큰 경우 그리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임파절 수술하기 전에 이미 진단됐을 때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아니면 사진으로 봤더니 유방암이 겨드랑이 이미 전이가 된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암이 있을 때는 그걸 제거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진행된 기수에는 그 부분을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데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진행된 기수라고 판단되는 경우, 암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겨드랑이 전이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보다 우선이 이제 항암 치료예요.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다른 데 퍼질 수 있는 위험도를 줄이고 그리고 커서 이제 유방 전체 절제를 할 수밖에 없던 암이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면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체 절제를 해야겠다 했던 암도 줄어들면 부분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항암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했더니 눈에 보이던 암이 완전히 사진상에서 그다음에 만져지는 경우 없어졌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완전 관해라고 하거든요. 암도 사진상에 하나도 없어지고 겨드랑이에 있던 임파선이 커졌던 임파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봤더니 생존율도 훨씬 올라가더라. 그래서 앞으로의 생존율도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의 기준, 항암 치료를 먼저 할지 수술을 먼저 할지 기준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인 경우에는 암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겨드랑이 임파선 전이가 됐거나 좀 진행된 암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래서 보통은 항암 치료는 이제 약제다 그 병합 요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2주나 3주 간격으로 그리고 이 병합 요법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거든요. 기전이 다른 항암제를 2가지, 3가지 섞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전에서 암세포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암만 있을 경우 초기일 경우에는 보통은 4번, 3가지 뭐 약제를 섞어서 4번 정도, 4번이나 6번 정도 하는데 겨드랑이 임파절이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약을 추가를 해서 4회를 더 하든지 그 방법에 따라 좀 달라요. 약제에 따라 다르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암의 크기가 한 2cm 정도 되고 겨드랑이 임파절 전이가 있다. 그러면 한 2, 3주 간격으로 8번 정도 한다. 그러면 우리 보통 선항암을 할 경우에는 한 6개월이 금세 지나가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수술은 환자분이 마취된 상태에서
한 2시간 이내로 이제 끝나고 나오시는데, 다른 부분의 수술보다는 유방 쪽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당겨지거나 힘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서 많이 통증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취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고통은 오히려 이제 외모가 변하는 거, 내 가슴의 모양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오는 좀 상실감이 더 크지만 우리가 가장 유방암 치료를 받을 때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제 항암 치료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만큼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모든 이제 부작용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환자가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물론 진행된 유방암, 기수가 높은 유방암은 이제 항암 치료의 대상이 돼요.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3중 음성 유방암. 이건 아까 3중 음성은 제가 그 여성 호르몬 수용체도 없고 헐투 수용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표적 치료도 못하고 여성 호르몬 억제제도 치료를 못해요. 그럼 할 수 있는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전신 치료가 항암 치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라도 이분이 뭐 30세다 아니면 40대 초반이다. 앞으로 사실 날이 너무 많은데 수술만 하고 방사선 치료만 하고 아무 전신 치료도 안 하기에는 너무 초기긴 하지만 환자분도 그렇고 이 재발 찬스가 너무 긴 거예요. 이제 호르몬 치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물론 재발률이나 뭐 반대편 유방암 위험도 낮추지만 호르몬 수용체가 없으면 생각할 수 있는 게 항암 치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행된 유방암은 물론 항암 치료를 해야 되지만 초기더라도 3중 음성 유방암일 때는 항암 치료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기 유방암, 비교적 조기인데 나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이제 의사들도 고민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좋은 검사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 부분은 많이 해결되고 있는데요. 항암 치료를 이제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눈에 띄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암 치료가 이제 왜 부작용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여성 호르몬 억제제 그리고 이 헐셉틴은 표적이 있잖아요. 그 표적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좁혀질 수 있어요. 근데 항암 치료라는 거는 어떤 기전이냐면 우리가 암의 특징이 다른 정상세포보다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암제는 똑똑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죽이냐면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걸 다 죽여요. 그러면 암도 빨리 자라지만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게 뭐가 있죠? 네.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 계속 자라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입에서부터 이제 항문까지 있는 점막, 우리 입안에 헐거나 이래도 금세 이제 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있는 그 장 안에 있는 점막도 재생이 빨라요. 그래서 항암 치료 하게 되면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빨리 자라는 세포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손톱 발톱도 빨리 자라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손톱 발톱 색깔도 좀 어두워지고 푸석푸석해지고, 그리고 이제 감각도 그렇고 신경통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 혈액도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출혈된다고 이렇게 물론 대량 출혈되면 위험해질 수는 있지만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면 혈액 성분이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각각 역할이 다른데요. 적혈구는 우리가 이제 빈혈 판단을 할 때, 적혈구 수치, 그 혈색소 수치가 낮을 때, 적혈구는 이제 빈혈 수치를 말을 하는 거고, 이제 혈소판은 우리가 출혈이 됐을 때 응고를 하는 역할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뭐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이제 면역작용, 이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인데,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소판, 혈액 성분이 모두가 감소를 해요. 이 중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입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 중에 백혈구가 떨어졌을 때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폐렴으로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방암 환자는 회 먹으면 안 된대. 암 환자는 회 먹으면 안 된대.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항암 치료 중에, 암 환자도 다 회를 드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 중에 그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을 때
딱 그 타이밍에 기생충이 감염된 회를 드셨을 경우에는 이게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그 외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나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드셔야 돼요. 고단백, 스테미너식으로 잘 드셔야. 왜냐면 항암 치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주, 3주 간격으로 사이클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먹으면 잘 안 드시면은 이 영양 상태, 컨디션 유지를 못 하세요. 그럼 그 다음 사이클이 늦어져요. 이것도 제 사이클대로 이렇게 지켜져야 효과가 좋은 건데, 내 면역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항암 치료도 이제 지연되지 않고 잘 드셔도 됩니다. 센 거 드셔도 되는데요. 요새는 왜냐면 예전에는 백혈구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백혈구 올리는 주사를 맞았는데, 요새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백혈구 수치를 이제 증가시키는 약을 같이 보통 주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물론 빠지는데요.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항암 치료 중에만 빠졌다가 그대로 다시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많이 이제 항암 치료 하시면은 울렁거리고 토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런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오심, 구토 이런 거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입안이 헐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러 이제 입원 보통 1박 2일 입원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항암 치료 주사 맞기 전에 이제 간호사실에서 얼음을 달라 그러세요. 얼음을 달아서 입안에 계속 넣고 계시면 이제 항암제가 우리가 점막 쪽으로 조금 덜 오겠죠? 그러면 이제 입안이 헐고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고, 그 머리에도 쓰는 게 있어요. 이제 그 혈액이 머리 쪽으로 덜 오면 항암제가 머리로 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탈모가 조금 덜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항암 주사가 들어가고 있을 때 머리에 이제 미용실에서 쓰던 것 같은 쿨링하는 이런 모자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오는 혈류를 줄여주면은 탈모가 덜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듬성 머리가 빠지셔서 오히려 그냥 항암 치료 하기 전에 그 이제 머리를 정리를 하시고 예쁜 가발이나 모자를 준비하셨다가 쓰고 다니시고, 항암 치료 끝나게 되면은 다 그대로 이제 나니까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부작용.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은, 눈에 띄는 이런 탈모나 이런 부작용은 다 지나면 좋아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물론 이렇게 제가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드려서 너무 부작용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나한테 올 수 있는 재발이나 전이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콩이님은 참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 백혈구 중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호중구가 같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요한 거고요. 마이클 주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병기 결정도 병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요. 병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병기 결정은 전 세계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하셔도 똑같이 병기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면 되고, 아까 점액성암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질문 좀 내려주실래요? 점액성암에 대해서 아까 4cm, 5cm.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네, 정서윤님인가요? 서윤정님인가요? 네, 점액성 유방암인데 크기가 4, 5cm.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유방암을 아까 제가 4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수용체, 이제 발현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요. 이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점액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관형 유방암보다는 이제 예후가 좋은 유방암이에요. 이게 코 같은 물질, 끈적끈적한 점액을 이제 분비하는 유방암인데, 보통 유방암보다는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크기가 4에서 5cm라면은 1기는 넘어간 거예요. 그죠? 제가 2cm까지가 1기고 2cm에서 5cm까지는 2기거든요. 크기만 봐도 지금 이긴 거예요. 이긴 거고, 겨드랑이 임파선이 전이가 안 됐다 그러면 이기에서 끝나는 거고, 만약에 전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더 기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통은 이제 항암제를 생략할 수 있는 크기는 1cm를 기준으로 보통을 하는데, 1cm 미만이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서
지금 여성 호르몬 그러면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수술 후에 5년 동안 여성 호르몬 억제를 하게 되니까 항암체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헐투가 있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경우가 사이즈가 1cm보다 작고 1cm 이하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서 여성 호르몬 억제제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헐투도 음성이어서 표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항암제를 생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약간씩 조건이 안 맞을 경우, 사이즈가 조금 큰 경우,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경우,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어렵지만은 설명드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는데, 온코타입 DX라는 게 있어요. 온코타입 DX가 뭐냐면, 요새는 이제 맞춤 치료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온코타입 DX라는 거는 어떤 검사 방법의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거는 21개 유전자, 환자한테 있는 그 유방암에서 이제 21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5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참고할 수 있는 유전자고 나머지 16개는 이 환자의 유방암에 있는 유전자를 검사를 하는 건데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예요. 이게 얼마나 증식도가 있는지, 침범도가 있는지, 에스트로겐과 얼만큼 연관이 있는지 그런 16가지 유방암 관련 유전자와 그리고 5개의 이제 참고 유전자를 그 환자의 유방암 조직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래서 다 유전자 분석. 그래서 21개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제 재발 점수를 내게 돼요. 재발 점수가 0점에서 100점까지 나옵니다. 100점까지 나오는데 제가 가려서 안 보이나요? 0점에서 100점까지 나오는데 이제 11점 이하, 11점 미만인 경우가 아주 재발이 낮은 경우가 11점 이하고요. 그리고 25점보다 큰 경우가 재발 점수가 높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 온코타입 DX 다유전자 검사의 첫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초기인 환자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호르몬도 있고 헐투가 음성이고 인프절 전이도 안 됐다. 정말 초기이다. 이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는 다른 치료보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시면 검사를 하면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시면은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온코타입 DX라는 검사는 외국으로 보내는 검사인데 2주 정도 걸려요. 환자의 유방암 조직으로 검사하는 건데 그 중에서 유전자,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유방암 관련 유전자를 보는 건데 이 보시면은 이게 재발 점수예요. 아까 제가 11점 미만이면은 재발 점수가 낮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11점. 임파선 전이가 안 됐고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그다음에 헐투 표적이 없는 그래 좋은 예후 중에서 나는 진짜 유방암 항암 치료를 생략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 점수가 10점으로 아주 재발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3%가 뭐냐면 정보를 주냐면요. 9년 내에 다른 장기로 전이할 확률이 몇 %냐? 3%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항암 치료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이득이 얼마냐? 1% 미만이다. 그러면 네, 의료진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초기 유방암이고 온코타입 DX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방암 치료는 예전부터 맞춤 치료, 요새 테일러드 세라피, 그다음에 정밀 치료하는데 유방암 치료는 맞춤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유전자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환자분한테 드릴 수 있는 이득은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치료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첫 시작은 이거였어요. 정말 항암 치료를 생략해도 되는 군이 어떤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완전 정말 누가 봐도 항암 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 군이겠죠? 근데 여기 옆에를 보시면 이게 가장 작년에 나온 최근 결과인데요. 이렇게 재발 점수가 11점 미만으로 낮은 환자는 물론 이제 엔도크라인 언론이 이제 항호르몬 치료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재발 점수가 25점 초과로 나온 경우에는
케모 엔도크라인 세라피, 케모세라피, 항암 치료와 항호르몬 치료를 둘 다 해야 되는 군. 이건 이렇게 나눠지는 군이에요. 진행된 환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치료 다 해야겠죠. 재발염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초기인 환자분들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 그러면 호르몬 치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생략해도 있는 군은 이렇게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이 중간 단계, 재발 점수가 중간 단계인 환자 중에서도 모두 다 항암 치료를 해야 될까? 이런 스터디가 있었는데 이 환자군이 오히려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가 이 환자였는데 결과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좀 뉴 잉글리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저널이에요. NEJM이라는 저널에 실렸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항암 치료를 생략해도 될 수 있는 군. 근데 그 환자분들이 그런 군이 있었는데 50세 이후에서는 이제 호르몬 양성이고 헐투 음성이고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50세 이상에서는 항암 치료를 같이 한 군하고 호르몬 치료만 한 군이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50세 이후의 여성보다는 40대가 유방암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건 외국의 결과니까 조금 우리가 선별해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쨌든 이 중간 단계의 위험군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 점점 이제 부작용은 줄이고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좀 더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런 온코타입 JS 검사를 하는 군이요. 이제 항암 치료를 생략해도 될까 할 수 있는 그런 기수에서 이게 비용도 비싸요. 4,000불. 그래서 한 400만 원 조금 넘겠죠. 그리고 2주 정도 걸려요. 그리고 환자분 수술한 유방암 조직을 갖고 검사를 하는 거고 2주 있다 결과가 나오게 돼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릴까요? 짱지윤님, 유방암은 언제쯤, 몇 년 지나야 재발률이 낮아질까요? 이렇게 전신치료, 국소치료를 다 잘 했는데, 환자한테 잘 했는데도 전체 유방암 중에서 한 20-30%는 재발을 합니다. 왜냐면 유방암은 그 세포가 너무 이제 약간 이질적, 여러 가지 세포가 모여 있고, 근데 이제 그 재발을 하는 환자 중에 90%가 첫 5년, 진단받은 지 첫 5년 내에 재발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존율을 말을 할 때 암은 5년 생존율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5년, 그 중에서도 첫 2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 끝나고 호르몬 치료를 5년 동안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이유도 거기 있겠죠. 그래서 5년이 지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드문 경우지만 10년이 지나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대편 유방도 그렇고 유방암 수술한 쪽도 그렇고 항상 이제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가 검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정기 검진, 병원 검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어디 가서 들으실 수 없잖아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갖고 왔습니다. 네, 김영옥님, 3중 음성암이시고, TC, 이제, 탁세인 계통하고,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이제 4차 치료 이제 완료하셨다고 하셨고, 이후 관리로 영양제나 다른 면역성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치료 완료되셨으면은, 이제,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 이후 이제 항암 치료 기간이 지난 다음엔 다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항암 치료를 맞던 환자야, 나는 유방암 환자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잘 드시고 좀 적정 체중 유지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유방암이 선진국형 암이기 때문에 드시는 음식이 중요해요. 기름기 많은 음식, 그다음에 평소에 고기 드셔도 돼요. 뭐 암 환자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니에요. 고기 드셔도 되고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 대신 이제 평소에 튀긴 류를 좋아하셨다 그러면 좀 줄이시고요. 오히려 고기 드실 때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고, 그리고 기름이 많은 삼겹살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야채, 채소 이렇게 자연식품 위주로 신선한 상태로 제철식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연식품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비타민제는 드셔도 되고요. 네.
네. 이두리님, 3중 음성일 경우 인터넷은 예후가 너무 안 좋게 보는데 진단병기 사기, 선항암, 양측성 유방암일 경우 선항암 후 수술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이는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목 림프절 아주 전이 된 상태예요. 그럼 사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사기라는 거는 이제 다른 장기, 간이나 뼈나 폐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을 때 사기라고 하는 거고요. 선항암을 먼저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좀 진행된 기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항암 치료 반응이 좋고, 근데 양측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유방암 유전자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유방암 유전자 이상이 있을 확률이 있는 경우가 양측성으로 생긴 경우, 그다음에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걸리신 경우, 남자인데 유방암인 경우, 이런 경우가 들어가 있거든요. 가족에 유방암이 이제 2명 이상 있는 경우. 유전자 검사 해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표준 치료, 의료진 주치 선생님이 권하시는 표준 치료 잘 따라서 하시고, 정기 검진 열심히 하시고, 몸에 좋은 거 제철 식품, 자연 식품 위주로 잘 드시고 하면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박선영님, KI 지수가 온코에 영향을 미치나요? 여기 보시면은 KI67 이게 이제 우리가 유방암 그 조직 검사 결과지에 보면 한 이제 거의 A4 용지 2장으로 아주 길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헐투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증식도를 보는 것 중에서 키67이건데 온코에 영향을 미칩니다. 들어가 있어요. 유방암 연관 인자에. 네. 난나님, 선항암 후 곽청술 전절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부터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주먹이 쥐어지지 않고 나중에 풀리는 날이 지날수록 온몸 관절들이 아픈데 손가락, 발가락, 발목이 아픈데 류마티스일까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해도 이제 일시적 폐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절통이 좀 심해져요. 뻣뻣해지고 특히 아침에 더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류마티스가 오는 건 아니고 여성 호르몬은 이제 폐경 증상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항암제 중에서 이런 신경통을 유발하는 약제가 있어요. 약제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김은정님, 1cm 미만 호르몬 승체 헐트 음성. 네. 일기시고 타모xifen 복용하고 있으시대요. 네. 일기시니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답을 좀 얘기하셨어요. 김은정님이 일기시고 1cm 미만이고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그리고 헐트 음성 그래서 항암은 안 하셨대요. 그리고 타모xi펜이 아까 이제 폐경 전 여성이 드시는 이제 그 여성 호르몬 억제제인데 5개월째 복용하시는데 5년만 복용하시는 게 기준 치료예요. 기준 치료고 요새 최근 얼마 나오지 안 된 게 5년이 원래 기본 치료였어요. 근데 좀 진행된 기수. 왜냐면 제가 5년 이내에 이제 90%가 재발한다 그랬잖아요. 재발하는 환자의 90%가 재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0년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진행된 기수는 더 길게 복용하면 효과가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좀 더 진행된 기수에는 10년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좀 기수가 높은 분들은 선택적으로 연장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기는 5년만 드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타모xi펜도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황선아님, 유방암 진단 시 MRI, CT, 뼈스캔보다 펫CT가 더 정확한가요? 그렇진 않고요. 유방암 진단은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암세포인지 아닌지는 유방 촬영과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변 조직 침범도나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거를 볼 때 이제 유방 MRI를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나 간 이런 거 볼 때 CT 보고 뼈 전이 볼 때 뼈 스캔. 은 물론 전신을 한꺼번에 볼 수는 있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더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마이클 주님, 항암 치료하면 유방암 외에 다른 암도 치료가 되나요? 물론 안 보이는 내가 모르는 암 세포가 있다 그럼 치료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항암제는 이렇게 딱 이렇게 선택적인 기전이 아니라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모르는 유방암 외에 다른 암이 있다 그러면 치료가 되겠죠. 네, 항암 치료 후에 신경통 생기는 약도 있어요. 네, 제가 웬만한 건 다 이제 질문에 답변해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 그래서 유방암의 전신 치료, 왜 암이 내 몸에서 사라졌는데도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유방암은 환자에 따라서 같은 기술에도 이렇게 타입이 4가지가 있고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폐경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맞춤 치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정밀 치료.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같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해서 온코타입 DX라는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이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은 가장 크게 주고 그리고 쓸데없는 피해를 주는 치료는 생략할 수 있을 때는 생략하는 게 이런 맞춤 치료의 정밀 치료의 목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그 항암 치료, 전신 치료와는 연관은 없지만 제가 이제 이 비욘디 방송을 보면서 에스더 선생님하고 그 홍혜걸 선생님하고 몇 번 비타민 D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 선생님은 주사도 괜찮다. 근데 홍혜걸 선생님은 주사는 왜 먹는 게 있는데 굳이 주사를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근데 제가 유방암을 이제 치료하는 의사로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암은 비타민 D와 연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방암은 비타민 D가 낮은 여성한테서 발생률이 높고요.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비타민 D가 낮게 결핍되거나 낮게 유지될 경우에는 재발률이나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한테서는 비타민 D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대부분 비타민 D 결핍이나 부족이에요. 왜냐 햇빛을 잘 안 볼 뿐더러 운동하실 때 다 가리고 하잖아요. 왜냐면 비타민 D는 햇빛을 봐야 쬐어야 이제 합성이 되거든요. 지옥성 비타민이고.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서 제가 이제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보통 주사를 맞을 때 유방암 환자들은 그래서 많이 낮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으시거든요.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는 용량은 보통 20만 단위나 30만 단위를 맞아요. 그래서 이 연구는 뭐냐면 인도에서 있었던 연구인데 비타민 D가 결핍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20명씩 나눠서 이쪽 한 군은 이제 먹는 약으로 똑같은 양을 이제 투여를 했어요. 6만 단위씩 일주일에 한 번 5주 동안 먹이고 한 군은 30만 단위를 한 번 이제 근육 주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처음에 베이스라인이 똑같고 이제 5주 동안 먹은 다음에 6주 때 이제 혈중 레벨을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황색이 주사를 맞은 군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먹는 약으로 복용한 경우예요. 5주 동안 먹고 이제 6주째 이제 첫 주사는 처음에 맞았겠죠. 처음에 한 번 맞고 이제 여기 6주 때 체크한 레벨은 먹는 거나 주사를 맞는 거나 비슷해요. 근데 12주 때 체크해 봤더니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이렇게 25.46으로 잘 비타민 D, 혈중 비타민 D 레벨이 잘 유지되고 있지만 먹는 걸 복용한 분들은 16.6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주사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 분들은 하루에 30분씩 그렇게 너무 다 가리고 운동하시면요 흡수가 안 돼요. 이렇게 얼굴은 가리시되 팔이나 이렇게 햇빛을 쬐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노출을 하시고 하루에 30분씩 햇빛을 보면 충분히 여성분들은 결핍까지 오진 않을 테니까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먹는 약으로 드셔도 되는데 유방암 환자는 비타민 D가 낮으면 예후랑 생존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낮을 경우에는 우리 또 유방암 환자분들은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또 비타민 D를 복용하시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많이 결핍 수준일 경우에는 특히 유지 용량에서는 주사요법이 괜찮기 때문에 30만 단위는 6개월에 한 번 맞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방암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환자분들은 일반 여성분들은 꼭 주사를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먹거나 햇빛을 보고 이제 합성하면 충분한데 유방암 환자에서 낮으신 분들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 주사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녁에 해보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오늘 내용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직 스케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보통 유방에 많이 생기는 혹 중에 섬유선종이 있잖아요. 양성종양 꼭 수술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5월은 이제 감사해야 되는 날들이 많은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